자, 오늘 우리 K증시는 간밤 미국이 워싱턴 데이로 공휴일 겸 휴장이었기 때문에 좀 방황을 할 줄 알았는데 의외로 그렇지 않았고요. 그럼 미국 달력을 따르는 외국인들 그 매도세도 오늘은 좀 잠잠해질 줄 알았지만 이거는 또 안 그랬습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오늘도 외국인 물량이 쏟아져 나오면서 이걸 7대3으로 기관하고 개인이 맡아서 커버하면서 방어를 했습니다. 하여튼 외국인들이 작년 트럼프 당선 이후 그 11월부터 지금 오늘 현재까지 정말 한 달에 몇 거래일 빼고는 진짜 한도 끝도 없이 계속 팔아제 끼고 있는데 올 초에 이제 2025년 시작하자마자 환율이 갑자기 꼬라박으면서 외국인 수급 들어오는 거 분명히 봤는데 그것도 역시 며칠 못 갔고요. 결국 최근 한 달 동안에만 외국인 순매도가 지금 2조 4천억 원에 달합니다. 그럼 지금 우리 K증시 공매도 재개까지 한 40일 정도 남은 상황에서 그 전이라고 해서 외국인이 갑자기 만약에 순매도로 돌아온다면 이것 또한 살찌워서 잡아먹으려는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겠고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2월장은 이제 개인과 기관이 3대7로 수급을 커버하고 있다고 앞에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얼마나 지속성이 갈지는 일단 뭐 3월도 어떻게 될지 당장 모르는데 그나마도 지금 딱 열흘 남았어요. 자, 어쨌든 그럼 미국이 지금 휴일이라서 오늘은 대외 이슈라도 좀 한산한 가운데서 조용한 하루를 보낼 줄 알았는데 우웬걸 갑자기 트럼프와 푸틴의 관료들이 사우디에서 러우 전쟁 종전에 대한 논의를 갖기로 했다는 이 소식이 떴습니다. 여기 대해서 이제 백악관과 크렘린궁 양측에서는 이거 사실이다라고 인정을 해서 드디어 러우 전쟁 종전 협상이 열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바이오가 꺾이고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이 다시 급등 나왔는데요. 사실 이 러우 전쟁 종전에 대해서 이것만큼은 정말 제가 38선 이남에서 제일 먼저 가능성을 띄운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당시 이제 나토가 최대 변수라고까지 말씀드렸는데 이제 앞으로 한번 지켜보시자고요. 참 거기다가 어제 외국계 리포트에서 매수 의견 전해드렸던 한국 항공우주는 오늘 장중에 10% 넘게 급등 나오면서 6만 원도 한때 돌파했었고 반면에 제가 어제 물적 분할 가능성 말씀드린 SK 하이닉스는 오늘 급락하면서 아까 20만 닉스가 잠시 위태로웠었는데 이거는 조금 이따가 자세히 또 한 번 더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오늘 각종 연락을 참 많이 받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뭐 게시판에 보니까 뭐 악플도 댓글도 뭐 엄청나게 이제 많은 상황인데 예, 이대로 제가 덮지 않습니다. 팩트 체크 다시 오늘 해보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제 러우 전쟁 종전 관련 오늘 AP통신 속보를 보면은 사우디에서 빈살만의 중재로다가 트럼프랑 푸틴이 뭐 바로 만난다는 건 아니고 원래 이런 거는 실무 라인에서 충분히 협상을 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 사인할 때 꼭 그런 1호가 나서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러시아 측에서는 그 푸틴의 오른팔로 알려진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 그 다음에 푸틴의 또 책사로 알려진 정책고문 유리 우샤코프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미국 측에서는 국무장관 마르코 루비오, 그리고 트럼프 2기 정부에서 그야말로 다크호스로 떠오른 마이크 왈츠 국가안보보좌관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그럼 이제 우크라이나 측에서는 누가 나오냐? 우크라이나 측에서는 아무도 안 나온다고. 왜? 니네는 안 끼워준다고 꺼지라고 했다고 하고요. 이제 러우 전쟁 종전 회담을 우크라이나 측 그리고 유럽 측을 배제하고 이렇게 미러 양자 간의 협상을 지금 진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 내일뉴스에서 현재 트럼프가 주장하는 게 그동안 우크라이나에 우리 미국이 무기나 자금 대준 거 이번 기회에 히토류로 다 상환받으려고 준비 중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아무래도 이 젤렌스키가 트럼프한테 뭔가 약점을 세게 잡힌 것 같다고 이제 분명 말씀드렸는데, 그럼 여기서 사우디가 갑자기 왜 끼어들었냐? 사우디가 뭔데 이제 중재국으로 나서냐? 사실 그 오페크 플러스의 러시아도 회원국이거든요. 근데 그동안 여긴 전쟁 중이라서 그 오페크의 생산량 감축에 있어서 러시아는 동참을 안 해왔어요. 그래서 아무리 최대 산유국 사우디가 원유 생산량 줄여가지고 유가를 관리하려고 해도 그 러시아가 우리 지금 전쟁 비용 대야 된다고 그래서 원유를 무제한 찍어내가지고 막 덤핑을 쳐버리니까 유가가 전혀 오르질 못하고, 심지어 올해 뭐 라니냐 때문에 유럽을 비롯해서 우리나라도 한파가 심한데 그럼에도 난방유 수요와는 반대로 유가는 계속 흘러내렸어요. 그래서 이거 하나만으로도 사우디가 이제 오페크 의장국 입장에서 러우 전쟁 또 그 종전을 위한 미러 협상에 끼어들 명분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러우 전쟁 종전 협상으로 들어가서 과연 그럼 그 우크라이나 젤렌스키가 트럼프한테 어떤 약점을 잡혔길래 지금 이렇게 쪽도 못 쓰고 심지어 종전 협상에 끼지도 못하냐? 저는 이 중에서 제일 확실하게 의심되는 게 원래 우크라이나가 작년에 그 젤렌스키 임기가 종료였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에서 이제 대통령 선거를 치렀어야 됐는데 그 당시 이제 젤렌스키가 지금 전쟁통에 뭔 선거냐고 자체 연임을 결정하면서 이제 지금까지 대통령 역할을 연장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이거 반드시 바이든한테 허락
받았기 때문에 가능했었다고 봅니다. 물론 당시 이제 여론조사 결과도 지금 대선 치를 상황이 아니라는 응답이 80%까지 나왔다고 하지만, 그렇게 따지면 전쟁통의 여론조사는 또 어떻게 합니까? 그거야말로 진짜 신뢰할 수가 없는 결과란 말이죠. 그래서 하여간 트럼프가 집권하자마자 그 젤린스키를 상대로 너는 바이든한테는 인정받은 대통령일지 몰라도 니네 국민의 선택을 받은 놈은 아니다. 또 그마저도 바이든이 지금 이제 집에 갔기 때문에 지금 현직 대통령이 나는 절대 너를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고 이제 내칠 수도 있다. 그러면 너는 이제 바로 러우 전쟁이 끝나면 전범으로 몰려가지고 감옥 가서 처형당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트럼프가 압박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봅니다. 그럼 이제 트럼프가 노리는 거는 뭐냐? 그 젤린스키 한 명의 뭐 신상이냐, 권력이냐 이런 게 아니라 당연히 요 돈 되는 거를 지금 노려보고 있는데 그게 바로 히토류죠. 그래서 이제 우크라이나에 매장된 히토류 채굴권의 50%를 내놓으라고 지금 트럼프가 요구하고 있는 거고, 일단 젤린스키 측에서는 이걸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종전협상에서도 이제 배제가 됐는데, 하여튼 근데 뭐 홍철 없는 홍철팀도 아니고 러우 전쟁의 종전협상을 우크라이나가 빠진 상태에서 한다. 이거 사실 옛날에 우리 한국전쟁 그것도 좀 생각나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현재 히토류, 정말 그 희귀하다 할 때 희자고요. 제 희우기 희자하고는 다른, 저는 희귀하지가 않습니다. 하여튼 그 진짜 반도체 생산에 반드시 필요한 이거야말로 희귀한 물질이 히토류인데, 이거 최대 생산국이 바로 중국이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바로 또 지금 중국에서 치고 나옵니다. 그래서 자기네 중국이 중재를 할 테니까 트럼프와 푸틴과 미러 정상회담을 중국과의 중재하에서 열어라. 이걸 이제 중국 외교가 소식에 정통한 미국 언론들이 막 보도를 하고 나섰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백악관에 확인 요청을 했더니 확인해 줄 수 없다. 그러면서도 이거는 실행 가능성이 제로에 가깝다고 이렇게 아예 그냥 왕서방 면상에다가 침을 뱉어버렸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정작 열받는 거는 바로 유럽연합인데요. 엄연히 우크라이나는 유럽에 가깝고 또 나토군이 지원까지 해줬는데 막상 종전협상이 닥치니까 자기네 유럽연합을 패싱해버리는 이런 분위기에서 당연히 거기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바로 오늘 새벽에 그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이 파리에서 긴급회담을 열고, 여기 독일, 영국, 폴란드, 스페인, 뭐 이탈리아, 네덜란드, 그리고 덴마크 정상까지, 그리고 나토 사무총장이랑 EU 그 유럽연합 집행위원장까지 전부 총출동해서 파리로 날라왔다고 하는데, 근데 이제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러시아든 푸틴이든 하여간 우크라이나 혹은 유럽이 아니라 이제 미국 트럼프랑 협상을 하고 싶어 하는 게 분명하잖아요. 지금 러시아든 푸틴이든 누구든 간에.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아예 그냥 개무시고 유럽연합도 이제 뭐 꺼지라는 식으로 이제 나오는 건데, 그래서 이제 지난 바이든 정권 때는 푸틴이 그 이런 반구 종전에 대해서 말도 안 꺼냈던 그 종전 협상에 대해서 지금 트럼프 취임 한 달도 안 돼가지고 바로 지금 팔 걷어붙이고 나선 거고요. 그럼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는 자기가 푸틴이랑 둘이 우크라이나라는 진짜 이거 엄청난 땅이에요. 여기가 진짜 이 지구상의 온갖 종류의 자원이라는 거는 없는 거 없이 다 있는, 심지어 그 히토류까지 매장량이 엄청난 그 영양 만점의 밥상을 차려놓고 이걸 이제 둘이 짭짭 얌얌 먹으려고 하는데, 여기 유럽연합이 손가락을 얹으려고 한다. 그래서 바로 나토에다가 이제 트럼프가 분담금 올리라고, 여기 밥상에 손가락 올리려면 밥값을 니네도 더 내든가 아니면 싫으면 꺼지라고 이제 대응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럽연합의 정상들은 파리에서 만나가지고 뭐 어차피 이번 회의는 비공개였는데 이제 한마디로 논평을 낸 게 강요된 평화는 안 된다. 그래서 아니 뭐 국제정세의 평화라는 게 어디 뭐 자발적 평화라는 게 있습니까? 아니 당장 우크라이나만 해도 자발적으로는 평화롭고 싶었는데 비자발적으로 침략당해가지고 전쟁 터진 거고, 그 다음에 과거에 뭐 1차 세계대전, 2차 대전 전부 뭐 자발적으로 평화가 제 발로 걸어서 찾아왔습니까? 둘 다 강요된 평화였죠. 근데 그 당시에 그런 강요를 주도했던 편에 섰던 유럽 인간들이 갑자기 강요된 평화는 안 된다라고 나왔다는 게 참 기가 막히고, 그래서 이제 자유와 평화라는 건요, 뭐 제가 국제관계학을 전공해서가 아니라 이거는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수많은 역사 케이스도 봤지만 자유와 평화는 절대로 어떤 대화나 타협이나 뭐 상생, 이딴 미사 연구만으로는 절대 지켜질 수가 없습니다. 아니 심지어 정반대편에 있다고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원래 자유와 평화는 힘을 바탕으로 무력으로 정해지는 거고요. 그럼 당연히 힘 센 쪽에서 강요하는 게 평화의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래서 사실 남북관계도 진보 정권 때마다 돈 퍼주고 그걸로 북한이 핵이랑 무기 만들어서 또 그 도끼를 충전하는 그 정갈처럼 그런 포지션으로 계속 유지를 해왔는데, 이것도 미국이 용인을 해주지 않았으면 절대 있을 수 없었던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미국은 우리 우방이라서 보수 정권의 호의적이다, 전혀 그렇게 생각지 않고요.
사실 러우 전쟁 터지고 제일 득을 많이 본 게 푸틴이 아니라 미국이에요. 유럽에서 무기 수입 급증하면서 전 세계 무기 판매 비중이 원래 그 러우 전쟁 전에는 미국이 34%였다가 러우 전쟁 2년 만에 지금 42%까지 치고 올라오면서 세계 최대 무기 수출국 자리를 더 굳건하게 강화했습니다. 이제 여기 다행히 우리 K방산이 또 숟가락을 얹었던 거고요. 근데 이런 미국이 한국 정치권에서 진보 정권 때마다 북한에 돈 퍼주고 그걸로 걔네들이 무기를 업그레이드 하면서 전력 강화 들어가고 계속 한반도의 텐션을 유지하는 이런 거를 만약에 미국이 반대했다. 그랬으면 벌써 나서가지고 이제 백두혈통이고 나발이고 다 조져버렸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 박정희 정권을 가장 견제했던 것도 미국이고 반면에 그 김대중 대통령 바다에 수장시키려고 했을 때 진짜 구세주처럼 나타나서 구해준 것도 미국이었다. 왜? 박정희 대통령은 대한민국도 핵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결국 자주국방을 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고. 반면에 이제 김대중 대통령은 당연히 미국에서도 알고 있었죠. 만약에 이 사람이 대통령 되면 북한에 돈 대주고 그럼 북한이 그 돈으로 군사력을 한 단계 더 강화시킬 거고 그럼 우리 무기 수요가 더 증가할 거라는 걸 미국이 모를 리가 없지 않습니까? 자, 하여간 그래서 이제 러우 전쟁은 드디어 미국과 러시아의 중재로 종전이 된다. 그러면 이제 바로 트럼프의 다음 액션 플랜은 바로 저는 한반도로 향할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당연히 그러면 북한의 김정은이랑 또 만나서 이번에는 중국 견제에 대해서 합의를 볼 걸로 생각하고요. 그런 과정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큰 리스크는 바로 트럼프의 코리아 패싱입니다. 지금 이제 관세 가지고 자꾸 이제 잽으로 매기면서 장난질 치는 거 보면은 저는 트럼프가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1차 관세 타겟 그 맥해중, 멕시코, 캐나다, 중국에서 그다음 이제 2차가 한일 때, 그러니까 한국, 일본, 대만인데 일단 일본이 제일 먼저 그 돈 상납 왕창 하면서 빠져나가려고 하는 중이고 그다음 이제 대만은 트럼프가 당연히 이제 뭐 시킨 거겠지만 미 국무부에서 그동안 대만과의 관계 설정에 있어서 대만 독립 반대라는 문구를 최근에 삭제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워싱턴은 이 트럼프가 대만 지지를 공식화하면서 대만이 일본처럼 미국에 투자랑 충성 맹세를 하면 관세를 대신 빼주고 또 결국 이것도 중국 견제의 일환으로 이미 방향을 잡은 것 같다고 분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미 국무부 동아태 사무국 팩트시트를 찾아보니까 진짜로 스트롱 피플 투 피플 타이즈 이게 이제 강력한 인적 유대 관계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미국과 대만은 프렌십 그러니까 우정의 기반이라는 문구가 떡하니 박혀 있고요. 그 대신에 대만 독립에 대한 입장은 정말로 사라졌어요. 없어 아무리 찾아도.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당연히 중국은 지금 대만 독립을 지지하는 미국을 제소하겠다고 지금 협박을 하고 있고요. 근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대통령이 지금 공석이잖아요. 그렇다고 트럼프가 봤을 때 그 대통령 권한대행인 최상목이나 이재명 대표 둘 다 뭐 인정할 만한 뭔가가 없어 보이고 근데 이런 상황에서 우선순위로다가 남한이 아닌 북한을 선택하면 그게 바로 코리아 패싱이에요. 이게 우리한테는 가장 최악의 리스크고요. 자, 그럼 이제 우리 K증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의 운명이 걸린 이번 러우 종전 협정은 과연 어떻게 진행이 될 거냐. 이게 좀 가슴 아픈 대목이긴 한데 결국 우리 6.25 때 그 한반도 휴전 협상하고 저는 비슷한 해법으로 갈 걸로 봅니다. 그래서 일단 국경이 중요한데 뭐 우크라이나 측에서 원하는 쿠르스크는 일단 논의 대상에도 못 올라갈 거고 대신에 러시아 뜻을 최대한 반영해서 종전 일자 바로 그 직전 최종 점령지로 또 그 38선 비슷한 선을 그을 것으로 이게 바로 6.25 때 했던 방식 그대로죠. 그 다음에 이제 우크라이나는 종전 뒤에 나토 가입을 불가하다. 이걸 분명히 미국에서 명시할 거고 또 그럼 이제 나토군 혹은 지금 일부 지원 나가 있는 프랑스군이라든가 하여간 유럽 국가들의 군대 주둔도 미국이 단호하게 막을 거고 대신에 이제 우크라이나는 중립적인 국가의 어떤 지위로 가는데 여기 유엔이든 아니면 뭐 미군이든 하여간 워치도그 감시부 정도는 설치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럼 이제 또 중요한 게 바로 바이든 정부의 테러 제재 여기에 대해서인데 일단 러시아 측은 이게 2014년 오바마 정권 때부터 시작이 됐으니까 이미 10년 넘었는데 별 효과도 없지 않냐. 그러니까 이번에 이걸 완전히 풀어달라, 백지화해달라는 요구를 그 종전협상에 슬그머니 끼워 넣기를 할 텐데 그렇다고 이제 트럼프가 또 이걸 공짜로 뭐 해줄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이제 푸틴한테 테러 제재를 풀어주는 조건으로 어떤 딜을 박을 것이냐. 바로 저는 여기 러시아의 브릭스 탈퇴 혹은 중국과의 원유 거래 혹은 원자재 거래 혹은 상품 거래에서 위안화 거래를 폐지하라. 이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딜을 푸틴이 받는다면 트럼프는 그 달러의 위상 강화를 현실에서 이뤄낸 대통령이라고 미국 내 지지율이 엄청나게 상승할 것이고 또 시진핑한테 러시아를 우리 편으로 끌어들이면서 진짜 그야말로 시진핑 면상에 진짜 뭔 똥바가지 뿌리는 거야 진짜로. 자, 그럼 이 와중에 일론 머스크하고 도지 팀은 뭐라고 했냐. 이번에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를 타겟으로 잡고 지금 연락에 털고 있는데요.
혐의가 무려 사기, 그 다음에 어뷰즈는 뭐 우리말로 갑질, 그리고 마지막 웨이스트, 이거는 예산 낭비, 이렇게 됩니다. 이거는 일론 머스크 이제 본인이 그 증권거래위원회로부터 여러 차례 뭐 억울한 제소를 당한 적이 있는 어떤 개인적 원한도 있고요. 근데 그중에 대표적인 게 본인 그 트위터에다가 테슬라 진짜 주주들이 하도 뭐 CEO 리스크 어쩌고 하니까 테슬라 상장 폐지시키겠다고 뭐 홧김이었는지 약김이었는지 하여간 한 소리 했는데, 그때 당시 이제 이게 주주들한테 피해 줬다고 SEC에서 제소를 했었죠. 그래서 이제 뭐 우리 어감으로 이제 상패는 뭐 상장 폐지 그러면 거의 회사 문 닫는 걸로 생각하지만, 실제로 일론 머스크가 그 본인이 트위터 인수해서 비상장으로 돌린 것처럼 그렇게 한다는 뜻이었는데, 이걸 SEC가 이제 주주들한테 피해를 끼쳤다고 본 거고.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도지에서 SEC를 턴다는 거는 뭐 그런 개인사도 있겠지만, 결정적으로 이제 이런 거죠. 주식은 뭐 제도권에서 관리하는 거니까 믿을 수 있고, 반면에 코인은 뭐 비제도권이라서 스캠이고, 이런 인식에 저는 큰 영향을 미칠 걸로 봅니다. 그래서 이거를 각종 코인 거래 사이트, 그리고 메신저, 그리고 커뮤니티에서 연락에 지금 퍼나르고 있습니다. 그런 이제 주식시장을 관리 감독하는 SEC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그 앞에 말한 사기, 갑질, 그리고 예산 낭비를 저질렀는지 폭로하면서 이게 가상화폐 코인 시장에 반사 이익을 줄 수 있다, 이런 기대가 분명하고, 이걸 또 일론 머스크가 몰랐을 리가 없다고 저는 분명히 봅니다. 하여튼 그래서 K-도지 우리도 설치를 하자. 그래서 제가 지난 라이브 때 말씀드린 게, 다음 대통령은 비례대표 폐지 그리고 K-도지청 신설, 이 두 가지 공약을 들고 나오는 사람이 있다면 당이든 뭐든 아무것도 안 보고 무조건 뽑아줘도 된다고 이제 말씀드렸던 건데, 그래서 제가 만약에 그 도지청 신설돼서 초대 청장이 되면 반드시 그 미국 SEC에 해당하는 한국 거래소를 탈수기해 놓고 돌려가지고 반드시 그 상장 종목수 상한제를 관철시킬 겁니다. 여기서 만약에 뭐 미국 SEC처럼 뭐 사기, 갑질, 뭐 예산 낭비 이런 거는 별도로 하고, 지금까지 그 많은 개인 투자자들한테 피해를 줬던 뭐 파두 케이스, 특례 상장, 그리고 뭐 작년에만 해도 더본 코리아 등등 해가지고 하여튼 공모가 밑으로 그냥 한 달 내로 쳐박아 버리면서 네다바이 그 기술을 기관들한테 그냥 마음껏 하라고 열어주는 이런 케이스 만약에 제가 털어가지고 나오면, 그때는 진짜 1,500만 개인 투자자들을 대표해서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내가 지금 얘기하면서도 이러니까 내가 그런 자리에 갈 수가 없겠구나라는 걸 나 스스로 증명을 해버리네요. 러나 반갑습니다. 어제 SK하이닉스 그 물적 분할 예상 관련해서 또 악플이 상당히 많이 달렸고, 뭐 좆도 모르면 가만히 있어라, 조금만 상식이 있어도 D램에서 HBM 띄어내는 거는 불가능하다는 걸 알 건데 넌 뭐냐, 심지어 저보고 또 중국 뒷돈 먹었냐, 별소리를 다 들었는데, 자, SK하이닉스에서 HBM 사업부를 분리한다는 거는 분명히 작년에 내부에서부터 논의가 시작된 게 맞습니다. 자, 이 전자신문 기사 보세요. 이미 지난해 당시에 이제 연말 조직 개편에서 SK하이닉스가 HBM을 독립사업부로 신설할 가능성이 있다고 단독 보도를 냈는데, 보통 이런 기사는 둘 중 하나예요. 뭐 사측에서 여론 반응 보려고 슬쩍 흘려줬던가, 아니면 정말 내부자 가운데 핵심 관계자 소스를 통해서 뭐 폭로 성격으로 기사 쓴 거, 둘 중 하나예요. 근데 이 기사가 아직까지 내려가지 않고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다는 게 무슨 의미겠냐. 아니 진짜 검색을 해보세요. 네이버나 구글에다가 하이닉스 한 칸 띄고 HBM 한 칸 띄고 독립 이렇게 쳐보시면 바로 나와요. 아니 그래서 여기는 이제 업계에 따르면이라고 뭐 표현했는데, 이게 저는 SK하이닉스 내부자라는 감이 오는 대목이고, 당시에 뭐 저를 포함해서 여의도의 반응이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결국 SK 주특기 또 나오냐, 또 쪼개냐, 응? SK표 종이장사 결국 하이닉스까지 걸레로 만들어야 직성이 풀리겠냐, 또 거기다가 이제 최태원 회장 개인사까지 걸고 넘어지면서 뭐 노소영 관장한테 위자료 줄 돈이 없냐, 아니면 또 새살림 차렸다고 돈이 2배로 들어갈 거라서 결국 그거를 또 SK에서 땡기려는 거냐, 그럼 사실상 이거 배임 아니냐, 뭐 이런 반응까지 있었죠. 그래서 결국 지난 12월에 SK하이닉스가 조직 개편을 단행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 이걸 왜 아무도 관심을 안 갖는지 모르겠어. 자, 이 HBM 사업부를 독립사업부로 분할하는 대신에 AI 인프라라는 조직을 신설해서 여기는 CMO, 그러니까 최고 운영 책임자 관리하에 넣었고요. 바로 여기다가 HBM 사업을 떼어줬습니다. 그럼 이걸로 이제 HBM 사업부 물적 분할에 대한 리스크는 완전히 해소된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5Cs, 그러니까 CEO 광노정 밑에 CMO, CTO, CDO, CPO, CTO, 그 다음에 코퍼레이트 센터, 이렇게 5개의 조직을 만들었는데, 아시다시피 이제 그 HBM은 어제 설명드렸다시피 고객사별로 기능과 성능이 다른 맞춤형 그 커스터마이징 수요가 핵심이잖아요. 근데 왜 이런 부서를 CMO, 그러니까 치프 매니지먼트 오피서, 이게 우리말로 최고 운영 책임자, 경영 책임자가 맡게 됐냐는 겁니다. 왜 CMO에서
M이 바로 매니지먼트거든요. 근데 뭐 연예인 매니지먼트 뭐 이런 거랑 정확하게 일치하는 개념은 아닙니다만 하여간 그야말로 돈 버는 데 있어서 뭐 상품성을 맡아서 관리를 한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HBM의 특성이 말씀드린 대로 커스터마이징이면 이거를 CDO, 그러니까 치프 디벨롭먼트 오피서 산하에 두는 거 아니면 CPO, 치프 프로덕션 오피서 아니면 심지어 CTO, 치프 테크놀로지 오피서 그 양산 총괄 같은데 밑으로 들어가야 맞는데 왜 CMO가 관리를 하냐. 저는 여기 매니지먼트에서 사실 어떤 경영 측면에 뭐 재무적인 거 당연히 포함해서 부채 자본 그리고 심지어 증자나 회사 분할까지 다 총괄하는 부서라서 그 CMO 밑으로 보낸 거 아닌가 이런 합리적인 의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애널리스트로서 그래서 그 금투협에 등록된 금융투자 분석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분석을 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경영기획 재무 그쪽 경력 있으신 분들 아니면 MBA 하신 분들도 좋고 하여간 제가 왜 이 HBM을 CMO 관할인 AI 인프라 디비전에 편입했는지에 대한 이 의심에 대해서 반박하실 분들 얼마든지 환영합니다. 대신에 뭐 공부 좀 해라, 무식하다, 중국 스파이냐 이런 진짜 그러니까 마바라한테 맨날 털리지 라는 소리가 절로 나오는 그런 전응아 같은 시비 말고요. 내일 뉴스는 내일 보면 너무 늦습니다. 런던 고라니의 내일 뉴스 미리 보기. 런던 고라니의 내일 뉴스 미리 보기.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자, 그럼 이제 확실한 팩트를 기반으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갈 게 있는데 그 HBM 반도체도 요즘 없어서 못 파는 상황이지만 설비 관련 전문 인력도 역시 품귀 현상이 심해져가지고 현재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인력 확보에 있어서 거의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소식인데 당장 이제 이번 주 내로 SK하이닉스 청주 공장에 파견할 인력 규모를 확정해서 바로 다음 달 3월 1일은 3일절이구나. 바로 3월 2일부터 이제 출근을 시작한다는데 아시다시피 이제 반도체 공장은 그냥 뭐 보통 공장 짓듯이 그렇게 뭐 컨테이너 대충 꾸며가지고 만드는 게 아니고요. 뭐 전력, 용수 이런 게 다른 산업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이제 전문 설계와 장비가 투입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클린룸에서부터 그 대당 7천억 원 하는 ASML EUV, 노광 장비 세팅, 거기다가 뭐 트랙 공정 하여간 엄청난 전문 분야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또 중국에서 노리고 그 반도체 제조 설비 전문가를 포섭해가지고 설계도 빼돌려가지고 그 삼성 반도체 공장을 중국에 똑같이 복제하려다가 적발이 된 사례가 있었잖아요. 참 진짜 이런 인간들이야말로 이거 간첩죄로 처벌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것도 삼성전자에서 18년 근무해서 상무까지 갔고 그 다음에 SK하이닉스로 이직해서 10년 동안 부사장을 했으면 그동안 받은 연봉이나 퇴직금만 해도 뭐 평생 놀고 먹어도 남을 정도로 많이 받아 처먹었는데 그걸 또 만족 못하고 본인이 평생을 아니지 반평생을 몸담았던 그 대한민국 반도체 업계에서 도둑질을 했다는 게 참 하여간 여기 핵심이 바로 반도체 공장 설계 기술이었고 근데 이제 이런 인력들은 앞으로 더 많이 필요해진다. 그리고 SK하이닉스 청주 공장에 바로 3월 초부터 출근을 한다. 이게 팩트입니다. 하여간 여기 청주 공장이 총 5조 3천억 원을 들여서 내년부터 본격 양산에 들어갈 예정인 게 M15X 그러니까 기존 M15 팹을 확장한 시설이고 여기는 전적으로 HBM 반도체 생산에만 올인한대요. 그래서 현재 반도체 업계에서는 그 HBM 설계, 그 다음에 어드밴스드 패키지 개발, 그 다음에 AI 인프라, 그 다음에 반도체에서 제일 중요한 수율 관련해서 고객 품질 관리 이런 쪽의 인력이 지금 삼성전자랑 SK 중간에서 막 줄다리기 하면서 이런 쪽의 사람들은 연봉 그냥 달라는 대로 주는 거고 그 다음에 어디를 갈지도 당연히 골라서 가는 이런 현실이라고 합니다. 사실 뭐 삼성전자가 HBM에서 작년에 그렇게 1년 내내 죽을 쓴 게 당연히 뭐 인력 문제가 핵심이었죠. 그럼 이제 올해 이제 그 인력을 SK하이닉스에서 많이 뺏어오면 이게 이제 HBM4, 12단 뭐 이런 성공의 밑거름이 되는 건 당연하고 또 업계에서 SK하이닉스 견제까지 가능해지니까 두 개의 어떤 기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도 이제 그 컨트롤 타워 역할만 하는 그래서 이제 말이 좋아서 컨트롤 타워지 그냥 뭐 쉴 새 없이 그냥 관리 감독만 하는 거지. 그래서 기획안 갖다 내놓으라고. 그래서 막상 또 획기적인 기획안을 들고 가면 야 이거 잘못되면 네가 책임질 거야. 이딴 식으로 이제 쥐어 짜는 게 역할인 그런 경영진들이 연봉 상위 10%를 싹쓸이 할 게 아니라 그 엔비디아처럼 여기 이제 직원 절반이 연봉 4억 이상인데 이렇게 이제 엔지니어가 그 젠슨왕인 그 창업자 겸 대주주 겸 CEO보다 연봉을 많이 받는 사람도 우리도 나와야 돼요. 이제 우리 K 반도체 업계도 그렇게 가야 돼. 아니 물론 그렇다고 엔비디아가 뭐 일 대충 하고 연봉은 많이 주는 그런 뭐 자선 기업 같은 데는 또 아니고요. 업무 강도는 뭐 업계에서도 연봉만큼이나 거의 탑급으로 알려져 있는데 아니 뭐 그렇다고 우리 K 반도체 기업들은 업무 강도가 약하냐? 전혀 아니죠. 근데 사실 뭐 이런 거는 하루 이틀 일도 아니지만
그 대기업일수록 원래 본연의 업무 외에 다른 사내 정치나 뭐 라인, 뭐 상명하복 이런 비생산적인 스트레스가 정말 무시 못할 수준으로 큽니다. 그래서 사실 업무 자체가 힘든 거야. 뭐 어차피 돈 받고 하는 일이니까 그렇다고 치는데 그 업무 외의 스트레스 때문에 대부분이 뭐 퇴사하고 또 극단적 선택까지 가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비생산적인 업무 외에 이런 에너지를 낭비하는 걸 개선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이제 앞에 말씀드린 반도체 설비랑 공장 설계도 도둑질한 그런 놈이 돈을 보상을 충분히 못 받아서 그런 거라고 제가 쉴드 치는 거는 절대 아닙니다. 자, 이제 오늘의 외국계 리포트로 넘어가서 어제 SKCE에 대해서 골드만삭스의 투자 의견 매도의 목표가 7만 원. 그래서 지금의 반토막 갈 거라는 리포트 전해드렸는데 이거를 누가 네이버 종목 게시판에 퍼날랐나 본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또 그 신도들의 공격이 엄청나게 몰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지없이 또 전광훈이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신고한다. 또 뭐 싸게 사고 싶어서 안 달랐냐. 그다음에 뭐 네 앞가림이나 잘해라. 뭐 하여간 어쩜 이렇게 공격의 패턴이 항상 똑같은지 하여간 이제 결과는 두고 보시자고요. 그 정말 유태인을 뒷배로 두고 있는 골드만삭스가 맞추는지 아니면 정말 그 저학력 고령층의 불쌍한 분들 회원가입비로 연명하고 있는 그 경제연구소가 결국 맞는지를요. 자, 오늘의 외국계 리포트 다음 종목은 바로 코스메카 코리아. 요즘 이제 K뷰티에 대한 올해 2025년 전망이 대부분 장밋빛으로 이제 물이 들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UBS에서 분석하기를 일단 코스메카 코리아 주가는 미국 매출의 피크아웃 우려 때문에 최근에 하락을 했고 또 여기 미국 매출 의존도가 높은 만큼 트럼프의 화장품 관세 가능성도 우려가 되고 있다. 그럼에도 UBS는 코스메카 코리아의 미국 성장 전망에는 변동이 없다. 그래서 투자 의견 매수로 콜했고요. 거기다가 이제 추가 관세 리스크도 제한적일 것으로. 그래서 목표가는 좀 깎았네. 기존 10만 8천 원에서 이번에 8만 원으로 하향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원래 주인공이 맨 마지막에 나오는 우리 외국계 리포트의 특성을 살려서 에코프로 BM을 노무라 증권에서 분석했는데 당연히 4분기 실적은 뭐 예상치도 안 좋았지만 그거보다 영업 손실은 더 컸다. 그 이유는 배터리 주요 소재 가격 하락으로 인한 그 ASP, 평균 판매가 하락, 그리고 또 ESS용 양극재 출하량 감소 때문이었다. 근데 노무라 증권에서 웬일로 이 에코프로 주가가 현재 싼 구간에 있다고 보고 투자 의견 매수의 목표가로 24만 원을 콜했습니다. 그러나 그 배터리 아저씨의 에코프로 BM 목표가 당시 183만 원에 비하면 참 목표가 24만 원은 턱없이 낮은 수준이죠. 근데 진짜 이거야말로 국정교과서에 박제를 해야 돼요. 오늘 주가 에코프로 BM 12만 원대인데 목표가 183만 원이 도대체 어떤 계산으로 나온 건지 나는 진짜 상상조차 하기 힘든데 거기다 온갖 증권사 강연회, 언론사 인터뷰 등등 하여간 이런 SF 소설급의 목표가 외치는 사람을 무지성으로 띄워주는데 짝짝꿍을 했다는 것도 반드시 그 국정교과서에 박아야 된다고. 그래서 내일 뉴스는 내일 보면 너무너무 늦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주변에 소중한 분들께 이 내일 뉴스 미리 보기를 공유해 주세요. 그럼 제가 아직 나오지 않은 오늘 뉴스도 아닌 내일의 뉴스를 매일 저녁 여러분들 안방으로 직접 배달갑니다. 자, 내일은 벌써 한 주 딱 중간 수요일인데요. 일단 미국이 토일 월 3일간 연휴였다가 오랜만에 이제 열리는 오늘 밤 미국 증시가 중요하겠고 그런 차원에서 이제 FOMC 회의록 공개 그리고 연준 임원들 연설이 오늘 밤에 잡혀 있는데 여기에 따른 시장 반응이 내일 새벽에 뉴욕 증시 마감을 타고 우리에게 전해지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한미 공동 이슈라고 하면은 대한민국 20대 그룹 사장단으로 구성된 경제사절단이 내일 미국에 방문하는데 일단 트럼프와의 면담을 추진하겠다고는 알려져 있지만 보통 이제 이런 경제사절단은 대통령이 이끌고 가는 건데 그 대통령이 지금 공석이기 때문에 그냥 자기들끼리 가는 거다 보니까 과연 트럼프가 직접 만나줄지 아니면 그 뭐 통상교역부 거기서 수장이 만나줄지 이거는 좀 지켜봐야 되겠죠. 자, 내일 정부 일정에서 A급을 하나 꼽으라면은 요거 친환경 선박 기자재 인증제도 확대 개선 시행 요게 이제 제목이고요. 증시 테마는 제목 그대로 친환경 선박.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내일 정부가 중장기 전략위원회를 개최해서 국가 중장기 전략 계획을 발표할 예정인데 여기 저는 반드시 저출생 초고령화 사회 진입 요 대책 들어갈 걸로 봅니다. 그 다음 내일 정부가 건설시장 안정 대책도 발표 예정인데 이거는 주로 이제 미분양 주택에 대한 지원안.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그거, DSL 한시 완화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죠. 그다음에 내일 이벤트는 국내 최대 반도체 업계 행사인 세미콘 코리아 2025 그리고 건축 기자재 전시회 코리아 빌드 또 개최되고요. 그다음 내일 실적 발표 기업이 두산하고 코롱 EMP 이렇게 4분기 실적을 또 발표할 예정입니다. 자,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의 내일 뉴스를 또 들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I'm your analyst 런던 고라니 김혜욱입니다.